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8강 오늘부터 제5편 주택법 강의 시작하겠고, 그 중에 첫 번째 소단은 1. 총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법은 건축 관련 법률입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 법률 그러면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있는데, 건축법은 주로 우리가 배웠다시피 개별 주택 건축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주택법은 대단히 공동주택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단위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좀 범위가 넓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법이 체계가 되어 있냐면, 먼저 주택법의 목적 같은 경우, 자, 주택법은 이 체계를 볼 것 같으면, 자,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거 안정입니다. 주거 안정.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주거 수준을 업시키는 거예요. 향상시키는 겁니다. 자, 이 주택법 체계는 크게 5개로 나뉘어요. 자, 크게 5개로 있는데, 첫 번째는 주택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주택에 대한 계획인데, 이걸 주택 종합 계획이라고 해요. 주택 종합 계획과 관련된 게 하나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주택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 이건 계획, 이번엔 주택을 이제 세워야 될 거예요. 세우기 위해서는 주택을 건설하는 거. 자, 세 번째는 주택을 건설을 했으면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주택의 공급이에요, 공급. 자, 네 번째는, 자, 이렇게 주택을 공급받았으면 잘 관리해야죠. 주택에 대한 관리. 다 공동주택이에요. 마지막이 아니라 5번째는, 자금 조달. 어떻게 이 주택을 건설할 때, 또는 공급받을 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주택금융, 부동산학개론에서 배운 거 주택금융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6가지입니다. 6가지. 아까 5가지였는데, my mistake. 자, 6번째는 주택의 거래. 주택거래 신고지역 있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6번째가 주택의 거래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종합계획은 또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주택종합계획, 국토해양부 장관이 짜는 주택종합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주택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자, 주택의 건설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사업주체에 대해서 배워요. 사업을 하는 주체들. 사업주체. 이따 용어 해설 시간에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시행, 주택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주택의 공급에서는 공급 원칙. 자, 공급하는 원칙을 배우실 것이고, 주택 공급을 할 때 주택 공급 질서를 어떻게 질서를 확립할 것인가. 질서 확립. 자, 그리고 관리에서는 관리 방법을 배웁니다. 관리 방법.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리고 전문적인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배우고, 자금 조달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국민주택채권, 주택상환채권, 그리고 특별회계, 이런 걸 배웁니다. 주택거래 신고에서는 주택거래 신고하는 거하고, 시군구청장이 신고받는 거에 대해서 조사는 신고 내역 조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주택법 체계가 이렇고, 특히 관리 같은 거에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 시험이 이런 데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다 뺐습니다. 왜? 부동산 중개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은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은 중개하고 혹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관리사무소장을 뽑는 주택관리사 시험하고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자, 두 번째, 용어의 정의를 이제 구체적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자, 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세대의 세대원들이죠. 세대의 구성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해요. 자, 그리고 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개. 하나는 국민주택기금이요. 자,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자,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그러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자, 1호. 단독주택을 의미하는 게 1호 그러면 1세대 그러면 이것은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집 한 채. 이걸 집 한 채 말고 아파트에 있는 한 세대, 한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이 이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 85제곱미터 이하. 요런 게 국민주택이에요.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을 때. 자, 그런데 요 면적은 예외가 하나 있었죠.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도 아니어야 돼.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 이런 곳은 조금 혜택을 줘요. 토지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약간 넓어집니다. 15제곱미터가 더 넓어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와요.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10세대 미만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플러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어야 돼요. 국민주택이라는 게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야, 규모. 그러니까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이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앞에 도시란 말이 나와서 도시. 자, 요거는 도시가 아니어야지. 요때 해당되는 거. 도시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인 거예요. 자, 그리고 공공택지라는 거는 이제 공공택지. 그 공공택지라는 거는 뭐냐면 공공사업에 의해서 그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예요. 자, 공공택지니까 그 공공사업,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택자가 공공주택의 택자라는 거야. 공공주택. 거기에 부지. 용지라는 얘기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공공사업을 할 때 공공사업은 국민주택건설사업 뭐 이런 걸 포함해서 9가지를 예를 드는데 그거 다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택단지라는 거는 주택이 있는 하나의 무리단자예요. 무리가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계획에 따라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시설, 공유시설을 짓습니다. 그렇게 건설하거나 아니면 대지를 조성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데 들어가는 일당의 땅을 얘기하는 땅. 단지야. 자, 그리고 단지가 비록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요 사이에 어떤 도로가 관통을 하면 별개의 단지가 됩니다. 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이름일지 모르지만 별개의 단지가 되는 게 요 가운데가 도로여야 돼. 도로. 어떤 도로? 세 가지 도로가 한다. 철도 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폭 20m 이상의 도로. 절단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가 나뉘어 있다면 별개의 주택단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사업주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주체. 사업을 하는 주체. 주택법에서 사업주체는 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사업이라고 할 때 이 사업은 두 가지예요. 주택건설사업 아니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 그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지 조성 사업은 대지를 만드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자, 주택 건설 사업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택 건설 사업 계획도는 대지 조성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 뭐 국가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등록한 대지 조성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자, 이 사업 주체가 제공하는 주택의 규모가 있어요. 자, 사업 주체. 내가 내 집을 지을 때는 500제곱미터든 1000제곱미터든 내 땅이 내가 지을 때는 어떤 법률의 규제가 없는 이상 내가 마음 놓고 지으면 돼. 능력만 되면. 그러나 이 사업 주체들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어야 되니까 일정 규모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사업주체가 지을 때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호당 33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단독주택. 건물하고 토지. 그게 330제곱미터 이하 내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호당, 1세대당, 공동주택은 세대니까 297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297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자, 그리고 국민주택, 사업주택을 만약에 국민주택을 짓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호당 또는 1세대당 얼마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아닌 개인이 질 때는 이 규정 받는다 하면 안 받아도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주체가 아니면 20세대 또는 20호가 넘어가는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허락을 받아야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허가 받아야. 개인이 자기 집 짓는 거는 가능해요. 자기 집은 넓게 좀 되니까. 문제는 돈이죠. 돈이 없으니까 못 짓는 겁니다. 자, 부대시설은 공동주택의 부대, 딸려있는 시설을 말해요. 부대시설 그럼 주차장, 관리사무소, 아니면 담장, 주택 단장에 있는 도로, 건축설비 이런 걸 말하고, 공동시설은 공동의 복리시설.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을 참 많이 헤매요. 복리시설. 두 개 다 주택 단지 안에 있는 건데, 부대시설은 건물이 있으면, 아파트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에 딸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주로. 건물에 깔린 거 뭐가 있어요? 이 아파트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경비원 아저씨들 아니에요. 그 경비원 아저씨들이 계신 곳이 뭐냐? 관리사무소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담장 같은 거. 복리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용. 복리. 주택단지의 생활 복리를 위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이런 것들이 복리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복리 그러면 사람이 쓰는 거고, 부대시설은 주 건물, 아파트 본 건물에 딸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간선시설 같은 게 나와요. 간선시설은 핵심이 기간시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간시설. 어디서 많이 듣던 용어 같지 않아요? 기간시설?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꾸준하게 기반시설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이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되고, 사업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돼. 다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이 주택법에 오면 기간시설로 바뀌어. 기간. 도로, 상하수도, 이거에 바로 전기, 배선, 통신시설, 이게 다 기간시설. 그 기간시설을, 기간할 때 간이야, 간. 연결시켜주는 선이야. 그걸 연결시켜.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을 연결시켜주는 선을 말해.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근데 다만 가스시설, 통신, 이런 것들, 가스나 통신, 지역 난방시설, 이런 것들은 주택 단지 안에 있다 하더라도, 기간시설, 이러한 기간시설은 간선시설에 포함됩니다. 왜? 누가 설치하냐면, 가스 공급업자, 통신업자, 지역 난방업자 자기들이 다 설치해줘.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간시설이라 하더라도 간선시설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기간시설은 다 간선시설로. 그리고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이에요. 주택이 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려고 결정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조합. 주택이 모였다는 게 아니라 주택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마련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리모델링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세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역주택조합, 또한 직장주택조합, 마지막 하나는 리모델링,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래서 지역이라는 거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요 군에는 광역시나 특별시에 있는 군은 아니다. 그냥 도 안에 있는 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데 같이 사는, 동일한, 같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고 설립한 조합이고, 직장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자, 여기서 주택 마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련은 하나는 본인들이 건설하는 거고 하나는 공급받는 거예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건설해서 짓는 것도 가능하고 본인들이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얘기해요. 그 외에 이제 입주자.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공동주택 입주자를 얘기하는데, 주택을 공급받는 자도 되고, 주택의 소유자도 되고, 주택의 소유자 또는 배우자 및 그 직계 중개사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입주자하고 달리 사용자는 입주자가 사용자도 될 수 있지만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유자도 되지만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소유자가 자기가 사용하면 그 사람이 사용자고, 임대를 줬어. 그러면 임차인이 사용자인 거예요. 실제 사용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리주체. 이건 의무적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 관리 대상의 경우 관리주체가 필요한데, 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겼을 때는 그 주택 관리업을 하는 주택 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자신이 관리주체입니다. 또는 처음에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관리 업무를 넘겨주기 전에 사업주체들, 아까 말한 사업주체, 공동주택을 만드는 사업주체를 말입니다. 그 사업주체가 처음에는 관리를 해줘요. 입주자의 과반수가 차기 전까지는. 입주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하면 그때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어야 돼요. 그때 입주자 대표에게 넘깁니다. 자, 그리고 자치관리局의 대표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역시 관리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지금 사업주체가 최초로 공동주택을 건설을 하면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입주할 시점이 되면 사업주체가 곧 전까지는 사업주체가 그러다가 입주자가 들어서면 사업주체 관리를 직접 하시든가 이런 주택관리 맡기든가 위탁관리하든가 자치관리하든가 하라고 하고 넘겨야 돼요. 그럼 입주자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자치관리할 거면 자치관리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 주체는 아니에요. 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뭘 구성해야 된다? 자체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돼요. 그 자체관리기구를 구성할 때 그 대표자가 아파트 관리소장들이에요. 관리소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관리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리모델링은 이제 건물이 노후화됐어. 그래서 건물을 기능을 향상해서 어떻게 대수선을 한다든가 또는 증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증축을 할 때는 허용 범위가 있어요. 증축의 허용 범위. 자, 증축을 하는데 어떤 범위 내에서 해야 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건 잠깐 봐야 돼요. 그래서 증축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사용검사예요. 아파트 공동주택을 처음 사용하게 되는 게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에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이 이제 대상이 되고, 각 세대의 주거 부분, 전용 부분을 얘기합니다. 전용 부분의 몇 프로 이내? 30% 이내에서의 증축이에요. 30% 이내에서의 증축. 30% 최대 30%까지 증축이 가능해요. 자, 요게 리모델링입니다. 자, 리모델링까지 용어 해설을 정리를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실태 조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거 실태 조사는 조사권자가 누구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예요. 주거의 실태를 실제 살고 있는 형태예요. 실태를 조사하는 거예요. 누가 조사한다?
국토해양부 장관도 할 수 있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 특별자치도지사 방금 설명했고, 그리고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조사하는 겁니다.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최저 주거 기준. 최저 주거 기준이니까 주거 생활을 할 때 최저 요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하는 그 기준이에요. 기준. 최고 주거 기준. 그러니까 최고 주거 기준은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 자, 그런데 이거 누가 설정을 한다? 설정하는 사람이 나오죠. 주거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있지만 최고 주거 기준이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니까 누가 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설정하면 공고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을 볼 것 같으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내가 설정이고 내가 공고하고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어요. 항상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저 주거 기준 설정을 하려면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자, 어떤 행정기관의 장하고는 협의해요. 항상 협의를 하고, 그리고 누군가 심의를 하겠죠. 자, 주택법에서, 건축법에서는 건축위원회가 있지만 주택법에서는 주택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자, 이 위원회 아예 심의자가 딱 들어가 있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뭐 하는데요? 심의하는데, 심의. 여기는 심의하는 곳이야. 뭐 결정하는 곳이 아니야. 자, 협의하고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뭐 한다? 설정해요. 최고 주거 기준 설정을 하면 설정한 걸로 끝나나 국민이 모르는데 알게 해야지. 알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공적으로 알린다. 공고예요. 관보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다 두겠어요? 자,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을 한다고 그랬으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 간다? 국토해양부에 두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에. 누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두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에다가. 즉, 국토해양부 소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고, 그 주택정책심의는 그 두 가지 이유화돼 있어요. 하나는 이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토해양부에 두는 거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고 돼요. 원래 정식 명칭은 만약에 한다면 가운데 중앙 잘라요. 중앙주택 이랬는데 중앙 잘 안 넣었어요. 이건 또. 그리고 시도에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시도에. 그래서 시도에 두는 것은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토해양부에 두는 것은 그냥 주택정책심의위원회고, 시도지사가 시도에 두는 것은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자, 이런 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시도에 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뭘 하냐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같은 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심의하기 위해서 시도에 둡니다.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이 기준을 삼을 때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 부분 한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구별로, 가구 구성별이죠. 가구 구성별로 최소 주거 면적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최소 주거 면적을 설정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용도별 방해 개수를 정해줘야 돼. 용도별 방해 개수. 침실이라든가 아이들 공부방이라든가 뭐 이런 게 한 가구별로. 그리고 세 번째는 전용 부업도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려면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화장실 이런 전용 화장실 필수적인 설비, 필수 설비들이에요. 필수 설비 없으면 안 돼. 화장실이나 부업 없으면 살기가 막막하잖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주택 구조하고 관련된 거예요. 뭐 안전성이라든가, 쾌적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그리고 환경 기준 같은 거를 마련해야 이 네 가지 내용을 갖고 최저 주거 기준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설정을 합니다. 협의하고 심의한 다음에 설정해서 공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8강 제5편 주택법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주택법의 첫 번째 총칙에 대한 걸 배웠는데, 총칙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택법의 전체적인 체계 한번 그냥 보시고 쭉 공부하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용어에서는 중요합니다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로 넘기십시오. 왜냐하면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사업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 주택 건설이라든가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니까 그때 보면서 또 복습이 되니까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용어 부분들이 싹 눈에 들어. 처음에 안개 낀 것처럼 뿌옇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맑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 번씩 읽어줄 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